네, 경제연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요즘 저희가 뭐 그 저출산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아이를 낳으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네. 이 관련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결혼 1에서 5년 차 신혼부부가 103만 2천 쌍. 이게 이제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6만 9천 쌍 감소를 한 건데 네. 매년 감소세를 보이던 신혼부부 규모가 이제 100만 쌍이 문턱에 오게 된 거예요. 네. 상황이 참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뭐 아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일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심각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통계청이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신혼부부 통계를 내놓은 겁니다. 이게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준이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부부, 그다음에 국내에 거주하는 부부를 이제는 조사를 한 거죠. 네.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신혼부부가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103만 쌍 정도가 됐는데 그럼 103만 쌍이 어느 정도 기준이냐 그 기준치를 좀 보셔야 되겠죠. 이게 2015년도에는요 147만 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6년도에 143만 쌍 차트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매년 줄어드는데 매년 줄어드는 속도가 보통 1년마다 5만 쌍, 6만 쌍 이렇게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저 그래프 수치로 간다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쌍도 이제 안 된다는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수치로 이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혼부부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저거는 좀 막대기가 또 유난히 작아갖고 반 이상 줄어든 것 같은데 어쨌든 5년 전보다 30만 명 넘게 준 거면 많이 엄청나게 줄었죠. 준 거네요. 근데 그렇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게 신혼부부의 그 통계잖아요. 그럼 대부분 신혼부부 하면 초혼만 생각하세요. 재혼만 있지는 않죠. 재혼도 신혼부부입니다. 그렇죠. 신혼신고를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5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통계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혼 같은 경우가 81만 쌍이에요. 이게 전체 신혼의 한 79%를 차지하고 신혼의 중에서 초혼이 80% 그렇죠. 초혼이. 정도. 그다음에 재혼이 이제 21만 쌍으로 해서 20%를 담당하는데 문제가 이제 통계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초혼은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재혼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재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9.9%였거든요. 근데 이게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7%가 되니까 그러니까 재혼은 이제 늘어나고 있고 초혼이 좀 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이게 뭐 말씀드리면 초혼이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재혼이 잘 애를 낳을 확률은 줄어들다 보니까 작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를 보면은 이제 아이의 출산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이게 심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통계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신혼부부 중에서도 이제 자녀가 없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고 또 네. 평균 자녀 수도 감소하기 때문에 저출산 위기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결혼을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결혼한 신혼부부들도 그러니까 뭐 초혼이든 재혼이든 이게 아이를 갖는 걸 꺼려하는 분위기로 읽힌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초혼이라 그러면 이제 아이를 낳고 또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 수치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또 보이게 되죠. 그래서 실제 이제는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가 0.65명 정도가 됐습니다. 0.6명. 예,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022년도 기준으로 한 0.77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서 5년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는 0.65명이라 그러면 사실상 5년이 넘어가도 애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합계 출산율이 0.77명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는 아이를 낳는 게 한 명이 안 되고 그것도 5년 이내에 낳아야지만 사실 낳을 확률이 더 높다는 반증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출산율에 대한 고민들이 더더욱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요 무자녀 비율이 이제 46% 최고 수준에 나왔는데 2015년도 통계 이해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게 이제 현재 이제는 팩트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좀 문제가 있고 특히 이번에 통계에서도 눈에 띄는 게 아이를 낳을 확률이 언제가 맞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혼인 3년 차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3년 차 이전까지는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세대들이 더 많고요. 혼인 3년 차 이후부터 이제 유자녀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이 중에서도.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결혼을 하고 바로 아이를 갖지 않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낳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혼인 3년차 이전에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그 신혼부부 중심으로 뭔가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낳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예, 들 수 그렇죠? 있도록. 특히 이제는 3년 이후부터 이제 낳기 때문에 그때는 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건 이런 통계를 본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이 출산율과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소유에 대한 상관계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런 자료를 보면 주택 소유와 맞닿아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주택이 있는 집과 그러지 않은 그쵸. 집의 자녀의 어떤 유무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게 내 집 마련을 포기하신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통계를 보면은 특징이 내 집 마련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이렇게 점점 더 이제 내 집 마련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 출산율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 뜻은 사실 상관관계라는 거는 원인 관계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뭐 주택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다, 그렇죠. 아니면 뭐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을 사지 않는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보여주지는 않는데 둘 관계는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바로 상관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원인 관계는 아니겠지만 상관관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들여다봐야 되고,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신혼부부를 도와준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왜 신혼부부만 도와주냐, 왜 초혼부부만 도와주냐 이러는데 사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자료거든요. 예,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과감하게 이런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들, 뭐 주택부터 시작해서 대출부터 시작해서 과감한 정책들이 나와줘야 된다. 그 근거가 되는 게 아마 이번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 보면 저출산 문제 해법의 실마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다. 저출생 완화를 위해서 주택 공급도 그렇고 각종 대책을 정부 입장에서도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네. 계속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효성은 딱히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네. 또 지적도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맞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또 통계를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그겁니다. 이제 맞벌이 부부 얘기도 같이 나오는데 이게 맞벌이 유자녀 비중이 49.8% 나왔고 외벌이보다 9.6%포인트 정도 낮아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외벌이들이 오히려 아이를 더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외벌이들의 아이 수가 더 많을까, 그리고 아이를 더 키울까라고 본다 그러면 이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왜냐하면은 맞벌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회사에서 강요를 해요. 너 아이 선택할래? 회사를 선택할래? 왜냐하면 아이가 아프면 사실 휴가를 써서 아이를 또 병원도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눈치가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관둘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회가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관두다 보니까 외벌이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가 더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아이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처방책도 있고 실효성에 대한 문제 있겠지만은 직장 문화부터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문화부터 먼저 바뀌어야,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바뀌어야 사실 출산율에 대한 문제도 같이 이뤄진다. 이게 여기 통계에 딱 잡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눈에 띄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택 문제, 아까 실효성에 대한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또 통계가 또 재밌는 게 어떤 거예요? 신혼부부의 신혼 살림을 어디서 차리느냐를 같이 봤어요. 어디서 차리느냐? 지금 경기도가 29.9%고요.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 5년 차들이 어디서 사느냐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 그다음에 서울이 17.8%, 인천이 66.1%에서 5년 이내의 신혼부부들이 대부분이 어디서 사냐면 서울 수도권에서. 지금 53.8%가 서울 수도권에 삽니다. 그 뜻은 또 뭐냐면 또 직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좋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 수도권에 몰리게 되는 거고, 몰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내 집 마련을 못 하게 되는 거고, 비용이 부담이 증가되다 보니까 또 애를 못 키우는 거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인 어떤 실효성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 그러면 이런 지방으로 좋은 직장들이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수도권에서도 집값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게 한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그게 굉장히 쉽지 어려운 않은 문제거든요. 부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근본적인 처방은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지방 분권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에도 좋은 직장들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 지방에서 사시게 될 거고, 거기서 이제는 저렴한 주택 구입이 되면서 사실상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처방 중에 하나 꼽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방 가려 해도 동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맞습니다. 사회 인프라, 생활 인프라들이 없기 때문에 네. 뭐 내 직업이 괜찮다 하더라도 가지 않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 정부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거다. 맞습니다. 짚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를 좀 바꿔보죠. 자, 이웃 간 분쟁이 증가를 하고요. 한참 이 뉴스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범죄로도 이어졌던 사회 문제, 층간 소음 잡기 위해서
정부가 해소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층간소음,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만약에 층간소음 기준이 미달한다 그러면 준공승인 안 해줄 거야 이거예요. 미달하면 아예 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아예 못하게 한다. 준공승인을 안 내려주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잔금 해소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큰일 나죠.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예 공사를 할 때에 이런 어떤 층간 소음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이게 표에 보듯이 지금 그림에 보듯이 이렇게 차트를 설명하면서 이 층간 소음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었고요. 특히 이제 장관이 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게 층간 소음이었어요. 사실 원희룡 장관. 강제성을 이제 부여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강제성 하면서 네. 아파트 지을 때부터 층간 소음에 대한 고민을 해라. 근데 이 규정이 없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있었어요. 근데 건설사한테 지키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이런 건 층간 소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있는 기준을 지키면 문제는 알아서 해결된다. 그래서 이제 층간 소음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고민을 해라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네. 만약에 준공 승인이 불가하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럼 입주하시는 분들이 준공 승인이 안 되다 보니까 등기를 못 칩니다. 그렇네요. 등기를 안 쳐진다는 얘기는 대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어. 그러니까 잔금 대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잔금 대출을 못 받으면 건설사들이 돈을 회수를 못 해요. 그러면 건설사들이 어려워집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설사들이 준공 승인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런 층간 소음에 대한 부분들을 아예 건설 시공할 때, 그다음에 건설을 했을 때 이제 고민을 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이제 정부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번 정책이 이제 위아래층 층간 소음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네. 벽간 소음 문제, 네. 요건 또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고, 네. 또 이미 지어진 아파트, 네.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거 층간 소음 여전히 문제인데 어떻게 할 거야? 네.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짚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딜레마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사실 무량판 구조 아닙니까? 뭐 인천에 있는 검단 신도시에 뭐 무너졌던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던 게 이 무량판 구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무량판 구조가 왜 나왔을까라고 보셔야 돼요. 무량판 구조라는 건 결국에는 그 소음 때문에 이 아파트 소음 때문에 새롭게 나온 시공 방법이 이 무량판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벽식, 그러니까 라멘식 구조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벽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면 구조, 벽식 구조 같은 경우에는 벽을 타고 소음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게 이제 무량판 구조인데 무량판 구조가 지금은 뭐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런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라멘식 구조라든지 이런 어떤 그 벽식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전의 구조로. 예, 그럼 벽식 구조로 간다 그러면 이제 층간 소음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층간 소음이 단순히 층층마다 나는 게 아니라 벽을 타고 내려오거든요. 벽을 타고 내려와서 그게 층간 소음이 되다 보니까 이런 그런 벽식 구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건설사 입장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시공을 해야 난감하겠네요. 예,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말 그대로 이제는 시공했을 때 조금 더 마감재를 더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층을 더 두껍게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형식으로 간다 그러면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비용이 있습니다. 예, 지금 통계상 본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는 마감재를 더 집어넣는다든지 더 튼튼하게 짓는다 그러면 보통 20층 지을 거를 19층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와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두께가 있기 때문에. 예, 두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입장은 그다음에 시민단체 입장은 원래 있는 층간소음 기준을 지켜달라는 거죠. 그것만 지키면은 뭐 문제는 해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시공사 책임을 좀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에 대해서 시공사들의 그 책임 하에 이것들을 시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규정 지키는 선에서 이익 추구를 해야 된다. 네,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읽기 권영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